네, 그 암기 강화 수업이라는 말을 이제 만든 이유는 정말 암기를 강화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 수업보다 얼마나 더 하느냐, 뭐 좀 더 해요. 하는데 그럼 뭔가 내용을 더 많이 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도 그 시간에 암기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 아까 말한 그 아웃풋, 그죠? 그거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업 시간 한 4시간 동안 계속해서 꺼내는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부분에 그 앞쪽 부분을 오늘 잠깐 좀 보려고요. 여러분이 거기 네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미 강 이름은 잘 알고 계시지만은 잠깐만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요 강은 뭐예요? 압록강이고 요거는 두만강이고 요 위에 있는 거는 송화강이죠. 그리고 압록강 밑에 청천강, 그 밑에 대동강. 그리고 요 개성의 서쪽으로 흐르는 강은 뭐예요? 예성강. 가운데 있는 것은 임진강. 그리고 이게 한강이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보시면은 공주부여 지나는 이 강은 금강이고 광주 나주 목포 지나가는 것은 영산강이고 남쪽으로 흐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은 낙동강이죠. 너무 우스운 것은 다른 것들은 그래도 확실히 평행은 아니어도 이렇게 동서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근데 이것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느 강 이북, 어느 강 이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유독 낙동강만 동쪽 서쪽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가야는 낙동강의 어느 쪽에 있어요? 동서쪽에 다 있었죠? 다 있었다가 나중에 동쪽을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었죠. 그 맨 앞으로 가보시면요. 그 맨 앞에 시험에 나오는 강 그랬는데 눈치채시면 금방 채시겠지만 그 1번에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9 했는데 이게 다 답이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답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 중에 꼭 외워야 될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암기 수업을 할 때에는요. 그냥 생각나는 걸 막 얘기해요. 계속. 뭐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외워야 되는 것들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계속 떠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같이 계속 아웃풋하는 작업들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일단은 1번 보세요. 뭐뭐 강 유역의 구야국을 중심으로 김수로가 가야를 건국했대요. 가야를 뚫고 가는 강이 뭐예요? 낙동강이죠. 이거 벌써 낙동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낙동강 유역의 뭐예요? 구야국 별표, 구야국. 요거 외워야 돼요. 바로 그냥 구야국이라는 것이 변모하고 그 자리에 생긴 것이 나중에 가야이거든요. 예. 낙동강 유역의 구야국.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런 표현들을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낙동강 유역의 구야국 여기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치,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주로 머머강 하류 및 그 지류인 남강 주변에 위치해서 참 좋은 말이 수상교통이란 말인데요. 수상교통 동그라미. 수상교통은 강으로 다니는 거고 바다로 가면 해상교통 되는 건데 수상교통, 해상교통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금관가야가 맹주였던 전기가야 연맹에 잘 어울리는 말들이거든요. 일단은 여기는 뭐 당연히 낙동강이겠죠. 그러니까 가야가 수상교통을 했다라는 것은 어느 강으로 배가 다녔다는 뜻이에요? 낙동강으로 다녔다는 뜻이에요. 3번 전기가야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예. 머머강 서쪽 연안으로 세력이 축소되었다? 낙동강 서쪽 연안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광개토대왕이 가야를 쳤다. 시험은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고. 광개토대왕이 가야를 쳤다. 금관가야 쪽을 쳤다. 해안 지역을 쳤다.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어떻게 됐니? 동쪽을 신라에 뺏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을 뺏겼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서쪽 연안으로 세력이 축소되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볼 것이 그러면 그 동쪽은 누구게 됐느냐? 뇌물 마립강 것이 되었다는 거죠. 뇌물 마립강이 차지한 건 어디예요? 낙동강 동쪽이죠. 그래서요, 사실 요 3번이 4번을 가능하게 한 건데요. 3번이 4원을.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대신 뺏어 준 거지 뭐. 그죠? 예. 뇌물 마립강에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요? 익힌 표현을 외워야 돼요. 별표. 낙동강 서쪽으로 가야가 쫓겨가니 낙동강 동쪽은 뇌물마립강 것이 되었다. 근데 단순하게 낙동강 동쪽은 뇌물 거 이렇게 되지 않고
긴 표현을 썼죠.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을 거의 차지하였다. 읽어보세요. 이런 표현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확실하게 해둬야지 시험장에서 확실하게 풀지. 이게 뭐는 맞는 것 같고 뭐는 아닌 것 같고 세모 치고 뭐 이건 공부 잘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고 긴은 긴 거고 이게 나와주는 그 시험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요 셋을 묶어보세요. 4, 5, 6번. 뇌물마리간, 버풍왕, 진흥왕을 다 이 낙동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뇌물마리간은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을 거의 차지하였다로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버풍왕 때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했대요. 이미 금관가야가요.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에 낙동강이 있으면 낙동강을 끼고 동쪽과 서쪽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동쪽은 이미 잃어버렸고 이제 서쪽도 이때 좀 많이 당한 것이긴 한데 그걸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버풍왕도 낙동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진흥왕은 어디를 쳤어요? 대가야를 쳤죠. 대가야는 이제 경상도 내륙 지역까지 치면서 그때 나머지 가야들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그거 가야를 완전히 차지했다는 건 오히려 이제 낙동강을 넘어서 서쪽까지 갔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진흥왕은 뭐라고 표현해요?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 이래요. 여러분 요 가운데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버풍왕도 낙동강까지 갔다고 해도 되나? 된다. 금관가야 친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대가야까지 치면 그 주변에 있던 다른 가야들이 싹 없어졌기 때문에 가야 멸망 이퀄 서쪽까지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요런 수거와 같은 이 관용구 같은 것들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예. 밑에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2번 문제 보세요. 근초고항 때에는 흐물흐물해진 약해진 마한을 쳤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던 마한 세력을 369년에 치고 칠지도를 같이 싸워준 외인들에게 주었죠. 예.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영산강 마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요. 영산강 같은 것들을 잘 외우셔야 되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 2번밖에 안 나와. 2번밖에. 그러면 영산강은 2번밖에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두시면 이걸 확실하게 외웠는데 딴 데서 영산강이 나오면 틀리다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렇게 2번밖에 안 나와 3번밖에 안 나와 이런 것들을 많이 외워두시면 문제 풀기가 좋다고. 전 그래서 이렇게 뭐 비슷하게 나오면 다 모아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예. 두 번째 거 보세요. 세영동검이나 잔문이 거울은 일단 세영동검 동그라미 세영동검. 이 세영동검은 어느 강 이남에서 나와요? 청천강 이남에서 나오죠. 그러니까요, 이 세영동검을 표현할 땐 세영동검의 분포 지역은 청천강으로도 표현을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어딘데? 라고 하면은 영산강과 금강이에요. 영산강과 금강. 그럼 영산강과 금강, 영산강과 금강. 한 백제 지역 거의 다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옛 마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세영동검은 어디서 발견이 됩니까? 청천강 이남에서 발견이 된다. 얘도 맞고 영산강과 금강 등 옛 마한 지역에서 발견이 된다. 출토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예요. 3번. 네, 1번은 뭐 똑같은 얘기고요. 2번에 보시면은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나당연합군이 어디로 가서 이건 삼국사기 원문인데요. 육군과 모여서 동시에 주류성으로 가다가 뭐뭐뭐 어귀에서 외국 군사를 만나 4번 싸워서 다 이겼대요. 지금 나당연합군이 뭔가 외군과 누군가의 연합군을 이겼대. 이게 이제 백제 부흥운동 때 왜군이 백제 부흥운동을 도와줬지만은 나당연합군이 역시 이겼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게 663년의 얘기입니다. 663년에 나당연합군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백강도 맞고 백촌강도 맞죠. 그렇죠? 백강도 맞고 백촌강도 맞고 백강, 백촌강이 바로 백제의 마지막 수도 근처에 있었던 금강을 말하는 거예요. 금강. 663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마무리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백제 부흥운동 끝. 이게 바로 백강 전투 또는 백촌강 전투죠. 그러니까 백촌강 전투는 누가 누굴 도와준 의미예요. 외 군대가 백제 부흥운동을 도와줬다라는 그런 뜻이죠.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61년에 문무왕이 즉위했죠. 3년 전에
백제가 멸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앞뒤의 것들과 같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위치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외우지 말고 항상 그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외워둬야 돼요.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다음 한성시대에는 유이민 계통인 진씨와 해씨가 왕비족이 되어 부여씨와 함께 정치의 중심 세력을 이루었다. 그러나 머머강 유역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토착 세력인 나머지 성씨들이 대두했대요. 한성시대는 이 서울 쪽에 있을 때잖아요. 그때 누가 왕비족이 됐대요? 옷이 다 해졌나 봐. 그죠? 혜진씨. 그죠? 옷이 다 혜진씨. 응? 응. 왕비족은 당시 혜진씨고 왕족은 부여씨. 그러니까 부여씨에서 왕이 나오고 해씨와 진씨에서 혜진씨에서 왕비족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이랬는데 이들이 강했는데 아예 거기를 버리고 천도를 해버리니까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힘이 쭉 빠져버렸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강 이후로 천도하면 나머지 성씨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연협해진 국목백, 그 나머지 성씨들도 다 대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강으로 가면 백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강이냐 금강이냐 이거겠죠. 네. 4번에 보시면요. 백제는 머머강 유역의 토착민과 부여 고구려의 유해민으로 구성되었다. 건국이 되었다. 머머강 유역의 초기 백제 무덤은 압록강 유역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계승한 것이다. 어느 강이겠어요? 당연히 백제가 초반에 있었던 한강 쪽이겠죠. 여기 한강 유역의 초기 백제 무덤 별표.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석촌동 고분군이죠. 석촌동 고분군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한강 유역의 초기 백제 무덤이라고 표현했다고. 외워야 돼. 예. 한강 유역의 초기 백제 무덤 대표적인 것은 석촌동 고분군. 무덤 양식은 뭐예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었다. 이게 바로 부여 고구려의 유해민이 백제를 건국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2번의 별표. 이 중요하죠. 사실 백제는 한강의 중상류 쪽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강 하류까지 모두 장악을 한 것은 3세기 고이왕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고이왕은 누구랑 싸우고? 한군현과 싸우고. 한군현이 누굴까요? 낙랑군, 대방군과 싸우고. 누구를 정복하고? 천안 지역에 있던 목지국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이 정복이란 말 여기 앞에다 막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한군현과는 싸운 정도이고 목지국은 없애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차지했다? 한강유역을 중요한 단어 완전이겠죠. 한강유역은 원래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장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이왕의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3번과 4번은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비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아신왕은 어디를 뺏겼어요? 한강 이북을 뺏겼고, 그렇죠? 한강 이북을 뺏겼고, 장수왕은 계로왕으로부터 한강 전체, 한강 유역을 빼앗았죠. 그래서 한강 이북이냐, 한강 유역이냐가 왕들에게 달려있죠. 5번과 6번도 묶어보세요. 신라의 진흥왕은 백제의 성왕을 배신하고 어디를 차지했어요? 한강 유역을 차지했죠.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해서 이 자리에다가 만든 것이 뭐예요? 맞아요. 신주죠. 신주 설치했다고. 6번에 보시면 백제의 성왕은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와 연합하여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왕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을 했었지만 금방 진흥왕에게 뺏기고 나중에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얘기죠. 한강이 신라 것이 되었을 때 고구려 장수 한 명이 내려와서 오히려 한강 달라고 하다가 죽죠. 누구예요? 영량왕 때 온달 장군이, 그죠? 온달이 한강 유역 회복을 위해서 내려왔다가 어디서 죽어요? 아차선상에서 또 죽게 되죠. 조선 후기의 경강상인은 어디를 무대로? 한강만이 아니라 서남해안을 무대로 했죠. 그래서 한강을 무대로 서남해안을 오가며, 그래서 한강과 서남해안 왔다 갔다 했던 것이 바로 경강상인입니다. 서남해안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호남 곡창 지역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뭘 싣고 가요? 미곡, 그죠? 쌀을 싣고 다시 한강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경강상인이었었죠. 정약용은 부임하자마자 정조의 화성 행차를 위해서 한강에다가 여러 배들을 놓고 그 위에다 널빤지를 놓아서 말 그대로 배다리, 다른 말로 주교를 설치했습니다. 이건 어디에 둔 거예요?
당연히 한강입니다. 근데요,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은 그림 자체를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제 그림이 뭐 이렇게 뭐 옆에 뭐 이렇게 묶어놨네, 그죠? 배들을 묶어놓고 그 위에다가 널빤지를 놔가지고 큰 지금 배다리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강주교도라고 그래요. 한강주교도. 만약에 이 그림이 나온다면 이거는 한강 문제만은 아니겠죠. 무슨 문제겠어요? 정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약용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예. 실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요, 고려 건국을 지원한 세력들은 많이 있죠. 누가 지원했나요? 일단은 군대 2개 있었죠. 패강진이 도와줬고 혈구진이 도와줬죠. 그리고 예성강 어귀의 해상 세력들도 도와줬고 송악지방의 호족 세력들도 도와줬고 그리고 황해도 해주 광조사의 선종 수미산파도 도와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예성강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번에 별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많이 나오죠. 예. 병란도는 어느 강 하구에 있어요. 예성강. 근데 하구라고도 하고 거기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어귀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통째로 한 단어처럼 외워야 돼요. 그렇죠? 예성강 어귀의 병란도 읽어보세요. 예성강 어귀의 병란도. 그리고 우리 고려시대 때 회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현재 전해지지 않아도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가 예성강 그림입니다. 일영의 무슨 강도? 예성강도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예성강을 다 모아보시게 되면 나중에 기억내기가 더 좋아요. 다음 6번에 보시면요, 3번, 4번, 5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4번에) 보시면요, 4세기 초반 미천왕은 서안평을 점령을 했고 그리고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했대요. 그래서 결국 어디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미천왕은요, 서안평 점령한 게 중요할까요? 낙랑군 대방군을 축출한 게 중요할까요? 낙랑군 대방군 축출이 중요하죠. 낙랑군과 대방군, 특별히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낙랑군을 축출했다는 건 평양을 차지했다는 거니까 다른 말로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낙랑군 축출과 대동강 유역 확보가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낙랑군 축출 이퀄 대동강 확보. 근데 시험은요, 축출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한다고 강 얘기를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실하게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문무왕이 상북통일했죠. 어느 강에서 어디까지? 상북통일의 아주 원대한 꿈은 원대하게 끝나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죠?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이겠죠. 고려시대 때 향학에는요, 이 향학이라는 것은 향학은 소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향학은 소각이라고도 부르는데 대중가요 같다 그랬죠? 예, 대중가요. 근데 이 대중가요에 강도 하나 나오고 산도 하나 나오고 그래요. 동동은 그냥 외우시고 산은 오간산이고 여기 뭐가 나와요? 대동강이죠. 이걸 이렇게 또 같이 모아보면 더 기억이 돼요. 예. 밑에 보시면요, 7번 아주 중요한데요. 미송리식 토기는 어느 강 이북에 나와요? 의주미송리니까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니까 청천강 이북이겠죠. 청천강은 아주 미세한 구분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청천강이 있으면 위쪽에서는 주로 미송리식토기가 나오고 아래쪽에서는 세영동검이 나오죠. 근데 미송리식토기의 경우에는 청천강 아래쪽에서도 몇 개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로 청천강 이북. 미송리식토기는 어디서 발견됩니까? 주로 청천강 이북. 근데 세영동검은 위에서 나온 게 없어요. 다 밑에입니다. 그래서 청천강 이남에서 나오고 있죠. 4번의 별표. 참 중요한 것이 우리의 두 번째 국경입니다. 처음에는 원산만에서 대동강까지였는데 통일신라 내내 국경 확장이 되지 않다가 고려 태조 왕건이 강 하나 올라갔죠. 대동강에서 하나 올라가면 청천강이죠.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태조 왕건에게 쓰는 말이다. 홍경래군은 어디를 장악했다? 의주 쪽이니까 이것도 청천강 이북입니다. 그러니까 청천강 이북이란 말이 우리 역사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뭐랑 뭐 나와요? 미송리식 토기의 청천강 이북이 나오고 홍경래군의 청천강 이북이 나오고, 이거 두 개가 같은 표현이라는 걸 시험에서 묻습니까? 안 묻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방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장에 가지 않는 정보들이 많이 있어.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그 뒤에 그게 배경이 있을 때 시험 문제를 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8번에 보시면요, 고구려는 머머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지방에 자리 잡았다가 머머강 가의 국내성으로 옮겼대요. 일단 뭐 뒤에 거 보면 국내성은 어느 강에 있어요? 압록강에 있잖아요. 근데 압록강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압록강에서 삐져나온 강이 동가강이에요. 그러니까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동가강 쪽은 여기는 산골입니다. 산골. 그래서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졸본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건 긴 표현들을 한꺼번에 좀 이렇게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 졸본이 이제 홀본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자리 잡았다가 압록강가의 평야 지역 국내성으로도 옮겼다. 누가 옮겼대요? 유리왕이 옮겼다. 그래서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유리왕이 옮겼죠. 1세기.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거란의 소손령이 침입을 했을 때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강동육주 차지하였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강동육주라는 표현 말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머머강 동쪽의 280여 리 지역 차지, 이 별표. 이런 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강이에요? 압록강. 압록강 아래 아니냐 그러겠지만 압록강이 꺾어져 흐르기 때문에 압록강이 마지막에 흐를 때 꺾어져 내려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동쪽이면은 그게 바로 강동육주 지역입니다. 강동육주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압록강 동쪽의 280여 리 지역.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밑에 3번에 보시면요. 천리장성. 천리장성은 누구를 막으려고 쌓았어요? 거란과 여진을 모두 압도하기 위해 쌓았죠. 거란과 여진을 뭐 하기 위해서? 압도하기 위해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쌓게 되었죠. 그 밑에 4번의 공민왕은요. 천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을 했는데 압록강 하류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압록강 중류까지 올라가고 함남지방, 함경남도지방까지도 가게 되었죠. 맨 밑에 7번에 보시면요. 백두산 정계비라는 게 세워지게 되는데 백두산 한 중턱쯤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이 비석을 경계로 해서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이 정해졌는데요. 어느 왕 때 세웠게요? 이건 숙종 때 세웠어요.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 거기에 이제 뭐라고 쓰였냐면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래서 이제 서쪽 경계는 이건 뭐 아무런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동쪽으로는 뭐래요? 토문강이래요. 토문강 동그라미.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러니까 압록강 북쪽은 중국이고 압록강 아래쪽은 조선이다.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동쪽은 토문강이래요. 토문강이 어딥니까? 토문강이 두만강이다. 그럼 중국 사람이죠. 그죠? 토문강이 두만강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북간도 지역을 중국에 준다는 얘기예요. 서쪽 경계는요. 서쪽의 압록강은 이건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근데 이제 이 백두산의 이 동쪽이 있죠. 백두산 동쪽에 이쪽 지역은 뭘 경계로 청과 조선의 국경을 나눌 것이냐. 여기 백두산 정계비에 동쪽으로 토문강 그랬거든요.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동쪽 경계니까 위쪽은 청나라께 되는 거예요. 중국에 된다고. 근데 이제 이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거를 송하강, 이제 숭하강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숭하강은 이 위쪽에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게 이제 숭하강인데 이걸 만약에 경계로 한다면은 이렇게까지가 청나라고 이쪽은 우리나라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하거나 송하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 우리 거가 되냐 청나라 거가 되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북간도 지역을. 다시 할게요.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고 백두산 정계비에 적혀 있는데 그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발음이 비슷하잖아. 토문 두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북간도 지역을 청나라에 뺏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거를 송하강이라고 해석한다면 송하강이 이쪽이기 때문에 동쪽 경계가 이쪽이면 이 북간도 지역이 다 조선 땅이 되는 것이죠. 에? 그런데요. 지금 북간도 지역이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언제 청나라께 됐어요? 언제 됐냐면요. 1909년에 그렇게 됐어요. 1909년에 이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을 해버렸다고. 응? 1909년에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북간도를 청나라에 줘버렸어요. 두만강을 뭐라고 하냐면 석을수라고도 그래요. 석을수. 토문강은 석을수이다. 다른 말로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북간도는 청나라 거다. 라고 말한 건 일본이에요.
여기 이제 1909년에 이게 이제 간도협약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했어요. 간도협약. 요거는 오늘 좀 알아두세요. 알았죠? 예. 토문강을 뭘로 해석한 게 간도협약이다? 서굴소. 요걸 알아두세요. 요 표현을. 토문강을 서굴소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북간도를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도 당시 북간도를 조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당시에 청나라에 줘버리고 오히려 청나라의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가져가는 그런 조약이 바로 간도협약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또 볼 기회가 있을 거고, 9번에 보시면요. 예. 조선 세종은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선으로 국경이 확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이겠죠. 아관파천 때 어디에 있는 나무들을 러시아가 잘라갔어요? 하나 둘 아니고 압두울 그랬죠. 압두울이 뭐야?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죠. 그러니까 강은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체벌권을 그렇게 가져갔어요. 1920년에요. 삼둔자 전투 동그라미. 이거 아십니까? 1920년은요. 아주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하냐면 1920년은 봉훈청 간단해요. 한번 써보세요. 1920년은 봉훈청 간단한데 봉이 뭐예요? 봉오동 전투죠. 봉오동 전투 바로 전 단계부터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 봉훈청, 훈춘사건, 청산리 대첩, 간도참변, 대한독립군단 이거가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삼둔자 전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봉훈청 간단 앞에 3이 들어가면 3 봉훈청 간단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둔자 전투가 뭐냐면 일본군이 독립군을 토벌하려고 이게 어디예요? 두만강을 넘어왔으나 당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음 보시면요.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예. 10번에 부여는 어느 강에 있어요? 송화강에 있죠. 송화강. 그리고 이제 11번에 보시면 한반도는 북방계통의 청동기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 북방계통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중국계통이나 몽골계통이나 이러면 안 돼. 딱 네 지역인데요. 어디예요? 요령, 길림, 그리고 여기 연해주. 이 네 군데죠. 여기 어디죠? 아무르강이죠. 아무르강. 똑같은 흑룡강을 러시아 땅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아무르강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그 연해주도 그렇게 불러요. 이건 우리가 맛보기로 한번 본 거예요. 쭉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을 한번 본 것이고 조금만 더 깊이 한 번만 가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도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도에서 어디를 좀 보실까? 여기 여주가 있나요, 거기? 여주가 없으면 여주를 좀 표시해 주세요. 여주는 원주 옆에다가 그리면 돼요. 원주 옆에다가. 강 위에다가. 경기도 여주. 근데 제가 여기 지금 푸른 색깔로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예. 여주, 청주, 안동, 김제, 나주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주, 청주, 안동, 김제, 나주. 요 5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좀 따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나머지 것들 좀 보시는데 전주 하면 뭐 떠올라요? 예? 비빔밥. 그래요. 큰일 났네요. 네, 그래요. 예? 한번 정리해 볼까? 이 전주.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한번 떠올려 보자 이게. 전주. 예? 후백제 건국도 그죠? 완산주 전주에서 있었죠. 전주? 전주화약. 맞아요. 그것도 있었고. 전주 관노의 난. 맞아요. 그것도 있었고. 맞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전주에 절 하나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전주에 경복사라고 있거든요. 전주의 경복사면은 이게 옛날에 백제 지역입니다. 고구려 승려 한 명이 고구려가 도교만 장려하고 불교를 박대하니까 백제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전주 경복사에 머물렀어요. 누굴까요?
너무 질문이 수준이 있었나요? 내려와가지고 열반종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이게 5교 중에, 교종 5개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절이에요. 전주 경복사의 보덕입니다. 보덕. 외웁시다. 예. 예. 전주 경복사의 보덕. 여기서 뭐 만들었다고요? 열반종 만들었다고. 알아두시고. 그래요. 맞아요. 조금 전에 본 후백제 건국.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후백제는 건국했다고 했는데 이제 전주는 요즘의 표현이고 예전 표현으로는 완산주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완산주가 전주이기 때문에 예, 아주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건국은 완전해야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1182년에 무신정권 때인데요. 전주 관노의 난이 있었어요. 1182년에. 요것도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뭐 있을까? 우리 아까 그 전주화약 어떤 분 얘기하셨는데 그죠? 전주화약. 이게 뭐예요? 전주에서 터졌나요? 이게 동학농민운동 얘기죠. 그죠? 전주화약 동학농민운동 얘기고요. 근데 이제 하나 좀 더 아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이 다 불타버렸어요. 심지어 춘추관 것도 불타버렸다고.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주에 있는 역사창고 것만 남았다. 그걸 전주사고본이라고 그래요. 이게 남았죠. 전주사고본은 전주사고라는 것은 이 역사창고인데 전주사고는 임진왜란 전 거예요? 후 거예요? 전 거죠. 임진왜란 전 거 중엔 뭐만 살아남아? 전주사고본만 살아남아서 이것이 나중에 다시 5개로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주 문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 혹시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모아서 나올 수 있어요. 같이 알아두시고 꼭 필요한 것들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남원 볼까? 남원. 남원. 남원은 요 밑에다 써야 되겠다. 남원. 남원하면 또 뭐 떠올라요? 일단 남원 소경이라는 거 떠오르죠. 남원 소경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왜냐면요 여기 익산이 있잖아요. 익산. 옛날에 익산을 뭐라고 불렀어? 금마저라고 그랬죠. 금마저. 여기에 이제 문무왕 때 보덕국이라는 게 세워지잖아요. 보덕국에 있는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들이죠. 나중에 뭐 보덕국 사람들이라고 불렀지만은 그 사람들의 짱이었던 안승을 경주로 불러들이자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죠. 그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문왕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압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살게 했어요. 그러면서 거길 뭐라고 불렀냐면 남원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남원소경 설치. 누가 했어요? 신문왕이 했죠. 신문왕이. 근데 남원소경 설치가 왜 중요한 거죠? 그죠? 5소경이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서원소경, 남원소경, 남원소경이 맨 끝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왜 여기서 하느냐? 아, 저 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밑으로 내려왔구나, 남원. 그러니까 요게 뭔가 설치가 되면은 이제 신문왕이 5소경을 완성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텍스트로만 신문왕이 5소경 완성하는 거랑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몰라. 나중에 이게 지속력이 달라요. 오래 갈 수 있느냐 이게. 이걸 나중에 여러분이 지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 또 두 번째, 남원에 절이 하나가 있어요. 남원에 이제 절이 하나가 있는데, 남원에서 여기 뭐네, 그 실상산파라는 게 있었어요. 실상산파. 이건 여러분 누가 만들었게요? 이게 선종 종파인데. 이게 이제 우리 821년과 826년에 도의와 홍척이 제일 먼저 선종을 가져 들어왔는데 도의가 만든 건 뭐예요? 가지산파고 홍척이 만든 게 실상산파예요. 요게 이제 여기 남원 쪽에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 3번이요. 사실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뭐 얘기하고 싶을까요? 남원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춘향일까요? 이성계일까요? 이성계겠죠?
예. 이성계의 무슨 싸움? 황산 싸움이죠. 황산 싸움. 남원으로 들어가는 고개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운봉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 황산이라는 이름이 나와도 운봉이라는 이름이 나와도 다 남원 얘긴데 이성계 인물 문제 때문에도 알아두셔야 되지만은 이게 남원의 역사 문제로도 충분히 나와요. 여기서 누굴 죽였어요? 아지바투, 그렇죠? 아지바투를 사살했다. 이게 바로 황산, 운봉, 남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본다면은 요것도 또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거가 서로 문제답 정도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미리미리 해보는 거예요. 미리미리. 남원수경 설치와 황산 싸움과 그래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볼까요? 광주. 전라도 광주. 광주는요, 제법 여러 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기출문제에 광주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거의 90%가 한 사건에 광주가 다 집중되어 있어요. 뭘까요? 5.18은 아니에요. 5.18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뭐 지금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적어드릴게요. 세 개를 적어드릴 건데 세 번째 게 이제 중요하고 첫 번째 거는 이런 유적이 있어요.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 기억납니까? 안 나는군요.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을 할 때요 계속 이딴 식으로 해요. 계속 사람들이 불편해 여겨요. 그래서 지 혼자 떠들고 있냐고 막 다 그래요. 근데 계속해요. 이렇게 계속하면서 계속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쉽지가 않아. 근데 이걸 다 하고 나면요 아주 근육이 튼튼하게 생겨요.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은 어느 시대 유적이에요? 이건 철기 시대 유적이라고 해도 되고 마한의 유적이다. 광주 쪽이니까요. 즉 사만의 유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여기서 뭐 나왔어요? 주구묘는 이제 근처이긴 한데 딱 그건 아니고 현악기 나왔어요. 현악기. 그리고 철기시대 무덤의 대표 동무덤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 정도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광주의 다른 이름이 무진주거든요. 무진주. 응? 그쵸. 무진주 사람 이름 알죠? 안길, 그죠? 무진주의 안길. 그 친구의 이름은 거득공인데 경주에 있던 거득공이 광주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거득공이가 여길 간 거야. 가가지고 무진주에 가서 누굴 만났어? 안길을 만났죠. 그리고 나중에 또 봐요. 그리고 경주 왔는데 나중에 안길이가 경주에 왔다는 소식이 들려서 둘이 여기서 만났더라. 근데 안길이가 왜 경주 갔죠? 상수리 제도 때문에. 그래서 무진주, 안길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상수리 제도 문제예요. 하나만 더 하자. 3번 말고 하나 더.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무진주 있죠. 무진주. 이 예전에 제주를 탐나라고 그랬는데 탐나가 갑자기 조공을 잘 바치다가요. 우리 이제 조공 바치지 않아. 뭐 이러면서 이제 백제 쪽에다가 조공 안 바치겠다고 버팅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5세기 말에 비계문동 동성왕이 너 가만두지 않겠어 탐나? 그러면서 동성왕이 저 위에부터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내려왔는데 무진주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만간 배 타고 건널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진주까지만 왔는데 제주도 이 탐나가 엄청 겁을 먹고 조공을 바칠게요 라고 말한 거를 탐나국 복속이라고 그래요. 누가 탐나국을 복속했어요? 동성왕이 탐나국을 복속을 했는데 탐나국을 복속한 사람은 2명입니다. 처음에 이제 백제 동성왕이 탐나국을 복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후 말로 한다면 5세기 말에 제주도는 백제 소속이 됐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삼국 통일을 한 문무왕 있죠. 이 문무왕도 이 탐나국을 또 복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일신라 때부터는 제주도가 통일신라 소속이 돼요. 탐나국 복속이라는 말은 우리 역사에서 2번 써요. 백제 동성왕에게 탐나국 복속, 또 통일신라의 문무왕에게 탐나국 복속. 그런데 백제 동성왕 때 탐나국 복속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고요. 정말로 탐나국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친 게 아니고 어디까지만 갔는데, 무진주까지만 갔는데 겁을 먹고 조공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외워야 돼요. 동성왕이 무진주에 이르렀다. 동성왕이 무진주에 이르렀다. 이러면은 이게 바로 탐나국 복속이에요. 탐나국 복속. 몇 세기일까요? 5세기 말이겠죠? 비계문동. 그렇죠? 예. 근데 이제 4번, 여기다 이제 별표 칩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1929년 사건이에요. 이게 뭡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중심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누가 도와줬어요? 신간회가 도와줬죠. 신간회에 누가 광주로 가서 도와줬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 이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허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헌이라는 사람이 광주에 도착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갖다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고 그래요. 중앙집행위원장 허헌이 광주에 도착했다. 이게 바로 진상조사단 파견을 말하는 것인데, 중앙집행위원장 허헌이 광주에 도착하였다. 다른 말로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도와주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좀 모아서 묶어 두시고. 합천도 한번 볼까요? 합천. 합천. 합천하면 뭐 떠올라요? 정인홍 합천 떠오르잖아요. 정인홍 합천. 일단은 정말 중요한 건 이 2개가 있는데요. 뭐 합천 해인사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건들 본다면요. 일단은 의자왕이 신라를 쳤어요. 어느 성 등 40여 성을 빼앗았다? 대하성. 그래서 이게요, 의자왕의 그 대하성 함락, 이게 바로 합천이에요. 이 대하성이 합천에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의자왕이 장수 한 명을 보냈어요. 윤충이라고. 윤충이 가서 대하성을 함락을 시켰다고. 그게 바로 합천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또 임진왜란 중에 누가 의병장이 일어났죠? 정인홍이라는 사람이 있죠. 정인홍이 의병장으로 거병했던 것도 바로 합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인홍 합천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 혼자 그렇게 배웠나요? 정인홍 합천, 그죠? 합천, 이게 어디냐면요, 합천은 지리산 옆이란 뜻이에요. 지리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식. 그래서 이제 조식의 제자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인홍은 당시에 분명히 북인이 됐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북인일 거예요. 조식의 제자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합천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있었고요. 대구도 한번 봅시다. 대구. 대구는 좀 할 얘기가 조금 많이 있는데, 어떤 것 떠올라요? 일단 대구를 예전에 뭐라 그랬죠? 신문왕 때? 달구벌이라고 그랬죠. 달구벌. 여기가 수도가 될 뻔했죠. 그죠? 근데 안 됐어요. 그죠? 신문왕 때 달구벌 천도시도 했는데 결국 안 되고 말았지 뭐. 신문왕 때. 그죠? 또 이 달구벌, 대구 쪽을 당시에 뭐라고도 불렀냐면, 한참 이후긴 하나 공산이라고 불렀어요. 공산. 이런 거 알아요? 공산전투? 공산전투, 고창전투, 1, 2천 전투. 응? 누구랑 누가 싸운 거예요? 왕건이랑 견훤이. 그러니까 고려랑 후백제의 싸움 있죠? 이제 그 공산전투가 바로 이 대구예요.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다가 없어진 절이 여기죠. 초조대장경이 어디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대구의 부인사죠. 부인사. 그래가지고 우리 초조대장경을 다른 말로 부인사 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니까. 부인사 대장경.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대구 부인회. 한 글자 차이네. 대구 부인회가 한 건 뭐예요? 국채보상운동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대구 부인회가 다 가락지 빼자고, 응? 반지 빼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볼까? 네. 신민회 거도 있긴 한데 신민회가요 태극서관이라는 거 만들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여기 이제 어디 만들었냐면 처음에 이제 평양 쪽에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 대구에도 이거 만들었었어요. 또 대구 쪽에서 1910년대에 만들어진 비밀 결사 조직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대한광복회예요. 누가 만들었죠? 대한광복회? 박상진, 뭐 김좌진,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죠. 마지막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번 정부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1960년 2월 28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대구 시위인데요. 맞아, 228 시위. 1960년 228 시위. 이게 이제 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거 다음 단계가 3.15고 그 다음 단계가 4.19인 거죠. 228,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구에서 있었다고요. 하나만 더 하죠. 울산. 예. 울산 하면 뭐 떠오르나? 아주 그 옛날 얘기부터 있잖아요. 일단 그 뭐야? 바위 그림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울산. 그게 무슨 일이야? 대곡리요, 검단리요? 검단리도 있고 대곡리도 있나요? 울산에 울주라는 곳이 있죠. 울주. 울주에 대곡리가 있고 천전리가 있고 검단리가 있어요. 울주 대곡리에는 반구대 바위 그림이라는 게 있죠. 반구대 암각화. 암각화라고 쓸까요? 암각화. 천전리에도 암각화 있어요. 천전리 각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암각화가 있어요. 그래서 울산 울주에 대곡리에도 천전리에도 다 암각화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위에 거는 정말 실제 모양들, 뭐 고래 모양도 있고 사람 모양도 있고 배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거는 방패 모양, 동심원과 같은 계약적 모양을 가지고 있죠. 검단리에서 뭐 나왔죠? 방어시설인 환호가 나왔죠. 환호. 그래서 은근 할 게 많어. 울산도. 근데 이제 하나만 더 하시는데요. 예. 이런 거 아세요? 이슬람 상인이 울산에 왔다. 이거 언제 쓰는 말이에요? 그치. 통일신라 때. 예, 통일신라 때 쓰는 말이죠. 예. 이슬람 상인이 울산에 왔다. 어디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울산에 온 게 이 시기라는 게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요. 그 무신정권 때 김삼이 효심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이 초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지역이 바로 이게 울산 지역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지역의 역사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요 위에 네 개까지는 좀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주, 대곡리, 천전리, 검단리 비교해서 봐두시면 좋겠어요. 천전리 아닌가? 맞죠? 천전. 그래.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거기 자료에 있는 거요. 요 지역들은 아주 중요해서 제가 미리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꼭 좀 아셔야 돼요. 요거는 잠깐 해보세요. 제가 기다릴 테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실제 그 본문 수업 들어갈 때에는 요런 시간이 많아요. 이제 실제 그게 직접 써야 되는 시간들이 꽤 있어요.
보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그랬는데요. 탄화미가 발견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거예요? 탄화미면 청동기 시대네요, 그죠? 청동기 시대 때 탄화미가 발견이 되었다. 어디에서? 여주 흔암리에서. 여주 흔암리. 이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고려시대 1등 승탑이죠. 고려시대 팔각원당형. 팔각원당형이라는 것은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는 뜻이에요. 팔각원당형이라는 것은 특별히 고려시대 팔각원당형이라는 것은 전통 양식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이 팔각원당이라는 게 무슨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요? 고려의 팔각원당이면 신라 양식 계승, 전통 양식 계승이라는 의미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고달사지 승탑인데 이 고달사지가 이게 여주 고달사지예요. 여주 고달사지. 근데 제가 여기 고자에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여기 이제 고자를 같이 외우시라고 여기 고 했죠. 그래서 고려시대 가장 대표적인 팔각원당형 승탑, 고달사지 승탑은 꼭꼭꼭꼭 고려시대 대표탑,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외워두셨으면 좋겠는데 경기도 광주 여주 일대 조선백자의 주 생산지죠. 물론 우리는 이것만 아시면 안 되고 특별히 광주 쪽에 뭐 알아야 돼요? 광주 사옹원 분원이라는 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광주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의 생산지라고요? 조선백자. 상감청자의 주생산지는 어딘데? 강화도, 전남 강진, 전북 부안. 그러니까 상감청자의 주생산지 강화도, 전남 강진, 전북 부안과 이 조선백자의 주생산지 광주 여주 일대 광주 사옹원 분원. 이거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충청북도 청주와 관련되어서 충주가 중원경이라면 청주는 서원경이라고 하는데요. 신라의 오수경 중에서 서원수경이 있었는데 서원수경은 누가 설치했어요? 신문왕이 설치했겠죠. 서원, 소경, 남원, 소경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별표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이 지역 4개의 자연촌락에 관한 서류가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신라장적 또는 민정문서라고 불러요. 이 지역이 어디예요? 서원경이죠. 그래서 서원경, 청주 부근에 4개의 시골, 4개의 지역에 관련된 정보, 그게 바로 민정문서예요. 통일신라 거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이 4개 자연촌락 중에서 하나는 좀 아셔야 되는데 그 하나의 촌의 이름은 사해점촌이에요. 사해점촌. 4개 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청주에 있는 동네 하나 이름 뭐라고요? 사해점촌. 사해점촌이라는 단어를 외우면 여기 바로 민족문서에 다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직지 심채요절. 네? 일단 연도는 언제예요? 1377년인데 77 심채요절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절이래요? 이건 정확하게 외워야 되죠. 청주 흥덕사. 청주에 있는 다른 절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그 청주 쪽으로 이렇게 고속도로 들어가게 되면 청주하면 뭐 직지문화 이러면서 청주 안으로 들어가면 또 직지 나오고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또 직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직지 다 청주예요, 직지. 그다음에 4번에 조선 영조 때 이인자의 난이 일어났대요. 1728년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영조 초기죠. 그때 어디가 함락이 됐어요? 청주성이 함락이 되었다. 그래서 그다음 참 중요하죠. 청주성이 함락이 되느냐, 정주성이 함락이 되느냐, 그죠? 우리 정주성 함락이라는 것은 홍경래의 난에 쓴다고 그랬어요. 정주성은 저 청천강 이북에 있는 표현이고 청주성 함락은 이건 이인좌의 난, 영조 때 얘기예요. 이건 또 한번 나올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아주 유력하게 그 역사, 그 지역의 역사 문제 나올 거 지금 골라놓고 있는 거예요. 3번째, 김제. 김제는요, 철기시대 때 저수지가 생겼다고 해도 맞고, 삼한시대 때 생겼다고 해도 맞아요. 원성왕이 증축했고, 고려시대 때 개축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제가 다 모아놓은 거는데요. 보세요. 철기 또는 삼한시대 때 축조됐고, 원성왕 때 증축됐고, 고려시대 때 개축됐대. 처음 만들었고, 늘렸고, 다시 지었고. 김제 벽골제죠. 김제 벽골제. 사실 김제란 말과 벽골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김제 벽골제. 진표가 법상종을 창시했고 견훤이 아들에 의해서
잡혀 있었고 17세기에 미륵전이 지어졌고 이거 중요하네요. 그 17세기에 아주 규모가 큰 불교 건축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김제 금산사이죠. 김제 금산사 미륵전이잖아요. 그죠? 신검에 의해서 견원이 잡혀있던 절이 어디예요? 김제 금산사예요. 예. 우리 17세기에 그 규모가 큰 불교 건축물 세 개가 있는데 뭐게요? 제일 유명한 건 법주사 팔상전이죠. 그렇죠? 법주사 팔상전이고 또 화엄사 각황전이고 그 친구가 금산사 미륵전이에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예. 그리고 또 문성왕 13년 2월에 청해진을 파하고 그곳 백성들을 벽골곤으로 옮겼다.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장보고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장보고가 너무 오버하면서 자신의 딸을 왕비로 넣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당했다. 그래서 장보고의 난으로 장보고가 죽고 장보고가 만든 청해진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도 해산해, 너희도 여기 있지 마 이러면서 옮긴 곳이 벽골곤으로 옮겼어요. 근데 어느 왕 때래요? 문성왕 때. 이게 문성왕 때는요, 문성왕 이건 장보고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 보시면 이런 표 있었잖아요. 이 표. 그 표의 그 8번 보세요. 8번. 이게 보세요. 이게 다 옛날 표현들을 많이 외우면 좋아요. 이렇게 옛날 이름들, 그죠? 김제 벽골 이런 것들을 많이 외워두시면 좋다고. 전주도 뭐 완산 이랬고, 그죠? 익산도 금마저 이랬고. 예. 이 보시니까 여기 제포 나오네. 제포, 부산포, 연포. 요 세 개. 제포, 부산포, 연포. 이게 뭐야? 3포죠. 그게 각각 진해, 부산, 울산 뭐 여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보세요. 계속 보시면은 김해는 구야라고도 부르고 금관경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금관가야가 여기 있었지. 그래서 합천 뭐예요? 대하성. 윤충이가 신계가 바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울산 안에 그냥 울주가 있네. 그렇죠? 대곡리도 있고 방구대 바위그림도 있고 그렇죠. 다시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볼게요. 제주는 탐나 이거 누가 몰라. 근데 완도, 청해진 다 옛날 이름이에요. 여기서 명량대첩이 해남에 있었던 것이고, 그죠? 광주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진주라고 부르고. 이 나주, 금성 이게 왜 중요해요? 비단금자 쓰는 이 금성은 쇠금자 쓰는 경주금성이 아니라 이게 왕건이 공략했다는 것 때문에, 그죠? 903년, 그죠? 903년에 궁예의 부하 왕건이가 나주를 공략했다. 그게 바로 금성전투란 말이죠. 남원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황산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또 한번 또 보세요. 예. 뭐 경주는 뭐 워낙에 뭐 유명한 곳인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대구 보세요. 공산 보이죠? 우리가 공산 전투 보세요. 달구벌 있죠. 그러니까 옛날 지명을 많이 알면 사건들이 다 보여. 네. 그리고 고창 전투가 있었던 곳은 안동이에요. 다 그 영남 지역이죠. 예. 상주와 사벌중 같은 것인데 여기 상주 가은현 출신. 견훤이에요. 견훤. 상주 가은현 출신 아작의 아들이 견훤이고 사벌주의 도적이 벌떼같이 운거하여 일어난 것이 원종 애뇌의 난이죠. 단양이 적산인데요. 적산에 있는 성을 적성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세운 비석이 뭐예요? 단양 적성비예요. 예, 그렇다고. 충주는 국원이라고도 하고 중원경이라고도 하죠. 청주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돼. 그렇죠? 중원경과 서원경은 다른 거예요. 청주가 서원경이죠. 이거 보세요. 옥천을 뭐라고 그런대요? 충북이거든요. 이게 이제 충북 옥천인데 이 충북 옥천이 바로 관산성이고 여기서 성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옥천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관산성 전투예요. 이런 것들을 외워두시면 좋아. 이런 것들은. 또 밑에 보시면요. 부여 그 근처가 소불이고 거기가 삽이고 홍산이고 그래요. 이거 다 중요하죠. 예. 소불이주 기벌포 이 여기 있는 것이고 삽이천도 알고 있잖아요. 홍산 전투는 누구예요? 최영이죠. 최영. 최영이가 여기서 왜구를 무찔렀죠. 그렇죠?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네. 그렇죠? 예. 보세요. 공주는 웅진이라고 하는데 웅진천도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고 누가 했죠? 문주왕? 예, 문주왕의 웅진천도. 웅천주 도독이 있었어요. 웅천주 도지사. 웅천주 도독 김원창. 웅진천도 문주왕, 웅천주 도독 누구? 김원창. 김원창의 난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예. 또 공주 명학소. 누구의 고향이에요? 망이 망소이죠.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뭘로 변해요?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망이 망소의 난을 계기로 공주 명학소가 충수년이 되었죠. 공주 우금치. 여기서 졌죠. 남접북접이 함께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 때 진 게 여기에요. 보세요. 예사는 뭐라고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덕산묘지라고 한다고. 덕산묘지. 이 말 왜 쓰죠? 여기 누가 묻혀 있어요? 남현군이 묻혀 있죠? 남현군. 이게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덕산묘지라는 말이 1868년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인년과 신민년 사이에 덕산묘지, 오페르트 도굴 사건, 남현군의 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성이 지금 이 당항성인데 여기서 이제 배를 띄워서 중국 갔다는 얘기고, 용인을 뭐라고 불러요? 처인성에서 누가 누굴 죽였지? 김윤후가 살리타를 죽였잖아요. 이게 용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흥 지역, 경기도 시흥 지역을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금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흥 지역에 있는 농법, 그걸 갖다 금영잡록이라고 그랬다고. 금영잡록. 금영잡록 누가 쓴 거죠? 금영잡록. 강희맹이 쓴 거죠? 강희맹이 금영잡록이라는 거 썼죠. 그렇죠? 강희맹. 그 다음에 뭐 서울은 넘어가시고, 인천 미추홀에 간 사람이 누구죠? 비류죠, 비류. 예. 온조의 형제 비류. 거기 가가지고 망했죠. 그리고 이제 제물포라고도 부르고. 영흥, 이게 이제 원산 바로 위쪽인데 거기를 쌍성이라고 불러서 이 지역이 쌍성 총간부예요. 강화도는 뭐라고 부른대요? 혈구라고 부르니까 구멍혈 입구, 그게 게이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군대가 혈구진이었고, 해구도 알아야 돼요. 바다에 있는 입구래. 그래서 둘 다 보면은 입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강화도는 항상 게이트 느낌으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원주는 북원경이라고 하는데 오수경 중에 북원소경이 바로 원주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보시면은 경기도 연천 쪽 있죠. 경기도 연천 쪽, 경기도 연천 전곡리 있고 한데, 경기도 연천 거기가 이제 바로 매수성인데, 매수성 전투는 연천 쪽, 이게 말하자면 임진강 쪽 그쪽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 중요하네요. 그죠? 안변 비어룰. 이게 어느 지역일까요? 원산 근처겠죠? 원산 근처가 바로 안변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 556년에 비어룰주가 만들어졌었죠. 이건 뭐 옛날 표현만 좀 아시면 되겠고, 의주 한번 봅시다. 의주를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용만이라고 그랬어요. 용만.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상인을 만상이라고 그랬다니까. 여기서 만자 따가지고 의주의 상인을 뭐라고 불러요? 만상. 만상은 어디서 딴 말이에요? 용만이란 말에서 딴 거예요. 정주는 왜 나와요? 정주성 함락.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홍경래의 난에 나오는 말이죠. 정주성 함락. 그 다음에 위하진. 이게 이제 끝에 한 글자 바꿔서 위하도가 되면 이게 바로 위하도 회군이 되는 거예요. 또 백마산성 전투는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임경업 장군이. 그렇죠? 임경업 장군이 이건 병자호란 때 관군으로서 승리를 이끈 전투가 바로 백마산성 전투 아닙니까? 아, 이거 나오기 엄청 좋네. 흥화지는 왜 나오는 거예요? 강동 6주 중에 하나죠. 이게 맨 마지막에 별표.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요게 의주 문제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렇죠? 예. 의주만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의주를 옛날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용만, 그래서 만상이고, 어디를 함락해요? 정주성 함락, 홍경래의 난에 나오는 것이고, 위화도가 근처이고, 임경업의 백마산성 전투, 그리고 강동육주, 흥화진. 다른 것들은 다 쭈쭈쭈쭈 그러는데 이것만 진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걸 이렇게 다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본 거예요. 계속 보세요. 예. 4번 문제 두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 보시면은 나주. 네, 나주. 누가 나주를 공략했다? 이제 그거를 이게 903년인데요. 903년인데 이게 그때 왕건은 최고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궁예의 부하인 왕건이가 나주, 즉 금성 전투 승리를 이끌었죠. 그러니까 왕건은요, 그래서 나주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나중에 여기서 여인을 또 한 명 만나죠. 장화왕후. 예. 누구를 만나요? 나주 완사천이 바로 우물가인데요. 그 장화왕후 나주에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떠가 주시면서 거기다가 버들잎을 떨어뜨려 가지고 빨리 마시지 못하게, 그죠? 빨리 마시면 체하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이 맞아 가지고 첫 번째 부인이 된 거예요. 그죠? 예.
어디에서 누굴 만났다? 지난번 한 시험에서 나주 안사천이 아예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우물가 사진을 주고 거기서 장화를 만난 거. 우물가가 질퍽질퍽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장화 신고 만나는 건데 이 장화왕후가 낳은 애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해종이에요. 해종. 해종. 나주 하면 왕건을 떠올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번도 매우 중요하죠. 고려시대 거란의 2차 침입 때, 거란의 성종이 쳐들어왔을 때 현종이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현종이 나주로 몽진했다. 피난 갔다. 그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정두전이 또 이 나주 유배 기간 동안에 글들을 많이 썼다고. 신문첨다, 금남전력, 금남잡자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영조 31년에 나주의 벽서, 이게 벽서라고도 하고 이상한 글이다 이래가지고 괴서라고도 하는데요. 나주 괴서 사건 또는 나주 벽사 사건 어느 왕 때예요? 이게 이제 이인좌의 난과 같이 가는 건데요. 이인좌의 난도 영조 때고 나주 괴서 사건, 나주 벽사 사건 기본서에는 이인좌의 난 바로 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5번 안동. 안동의 옛날 이름은 예안이었었는데요. 이건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가장 오래된 족보는 뭐예요? 안동권씨 성화보예요. 이건 시험에 벌써 2번이 나왔는데 안동권씨 성화보. 안동권씨 맞죠? 안동권씨 성화보. 근데 이 성화보는요. 성화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족보 이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화보는 고유어여서 이건 외워두시면 좋아요. 성의 동그라미. 어느 왕 때예요? 성종 때. 그래서 안동권씨 성화보 성종 때. 가장 오래된 족보. 외우셔야 되고 이황이 안동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말년에 안동에서 향약을 만들었어. 예안 안동. 이게 뭐예요? 예안향약이고. 또 이 안동에는요. 주심포 양식의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주심포 양식의 건물 뭐예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대형 석불이나 대형 철불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대형 석불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안동 이천동 석불이라는 겁니다. 5번의 별표. 참 중요하죠. 홍건적은 공건적, 홍건적이 침입했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옆엔 공민왕이 나와줘야 되겠죠. 홍건적이 침입을 했을 때 공민왕이 또 몽진을 하죠. 어디로? 복주. 이 복주 외워야 돼요. 복주. 복주가 바로 안동이죠. 최근에 안동이라도 한번 나오고 복주라고도 한번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실제 우리 본문할 땐 조금 이거보다는 조금 천천히 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그 몰입도로 해요. 이 정도의 집약도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좀 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번 지나가면은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제가 책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은 많이 외우게 돼요. 그리고 일단은 복습량이 좀 많아집니다. 한번 하고 나면은 그리고 일단 요거 2개월 같이 하고 나면 좀 이렇게 얼굴에 잿빛이 좀 생기더라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데 그 대신 지난번에 서울시 붙은 친구가 한 명이 지금도 계속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전 조금 부담스러운데 왜냐면 퇴근길에 자꾸 와요. 남학생인데 연애도 안 하나 봐. 그래가지고 자꾸 연애하라 제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꾸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와가지고는 가지도 않고 자꾸 이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올 때마다 자기도 까먹었는지 항상 하는 말이 이 암기강화 수업 이게 자기 합격시켰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 같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신 거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